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탄핵 답변서에서 국회의 탄핵 소추는 부당하기 때문에 기각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사실관계와 법률관계 모두 다투겠다고도 밝혔는데요. 김광삼 변호사 그리고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모시고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박 대통령 변호인단이 답변서를 보냈는데 네네. 그 내용을 보면은 탄핵 사유 18종 가운데 단 하나도 인정을 안 했어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예상은 했죠. 사실 뭐 인정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변호인단은 이렇게 지금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위헌적인 부분과 위법적인 부분, 헌법에 위반되는 부분과 법률에 위반되는 부분 둘 중에 헌법 위반되는 부분은 그 자체로 인정하기 어렵고 또 네. 법률 위반되는 부분은 증거가 없다. 즉 직권남용에 대한 어떤 이 여죄 부분이지만 실제로 대통령이 직권남용을 했다고 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부분을 부각을 해서 둘 다 사실은 13가지죠. 그러니까 위헌적인 부분과 법률에 위배되는 부분 다 인정하기 어렵다. 즉 이 헌재의 다툼을 하겠다, 법리적으로 다툼을 하겠다 하는 어떤 입장이기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과는 달리 굉장히 시간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네, 김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대국민 사과 통해서도 굉장히 모르쇠를 일관하지 않았습니까? 네. 검찰의 어떤 대면 조사랄지 그런 거에 대해서 다 응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뭐 일단 변호인단의 이런 답변서 내용은 뭐 예상되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사실 법률 위반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에 지금 공소가 제기돼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공범으로 기재가 돼 있어요. 단지 기소만 안 됐을 뿐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증거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검찰의 공소장과 좀 다른 부분이 탄핵 소추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 중에서 이제 뇌물 부분이 있거든요. 그 뇌물 부분은 과연 특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해서 기소할지 이제 그게 여부가 될 텐데 일단 검찰 공소장에 뇌물 부분이 없기 때문에 뇌물은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일단 뭐 답변서는 예상된 답변이었지만 근데 결과적으로 전혀 인정하는 부분이 없냐 이렇게 기자들이 물었을 때 뭐 약간 인정한 부분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어느 하나도 인정할 수 없다는 게 이제 답변서 전 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박근혜 대통령하고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의 어떤 입장 자체는 처음부터 모든 걸 부인하면서 일단 이 사건을 끌고 가겠다. 그리고 시간도 상당히 소요되게 이 탄핵 심판을 이끌겠다. 이제 그런 취지를 보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국민들이 이제 분노한 것 중에 하나가 세월호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고는 안타깝지만 대통령은 책임이 없다 이렇게 언급을 특별히 했거든요. 굳이 세월호를 언급한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세월호 7시간 부분에 대해서 사실 검찰에서 수사를 전혀 안 했어요. 안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회 특위에서 청문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그와 관련된 핵심 인물들이 전부 다 또 모르쇠를 일관하고 있고 뭐 제가 볼 때는 뭐 유증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네.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밝혀지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요. 이 답변서에서 세월호 7시간에 책임이 없다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어떤 관련된 핵심 증인들이 다 모르쇠나 거짓말을 하고 있는 부분 또 어제 국조특위에서 청와대 현장 조사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문 앞에서부터 지금 뭐 거부해서 현장 조사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제 그런 걸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나 변호인단이나 아니면 새누리당의 친박 계열은 일단 헌법재판소에서 세월호 7시간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증거가 적어도 특검이 끝날 때까지는 증거가 나오지 않게 하겠다. 그런 어떤 조직적인 그런 게 아니냐. 이제 그걸 의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특히 세월호 7시간 부분이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관심 있게 보는 또 부인하고 싶어 하는 그런 제일 중요한 대목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네, 이 시장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렇죠. 세월호 7시간을 부각시킨 이유는 여러 가지 중에 사실은 전체적으로 부당하다라는 걸 그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네. 변호인단이. 그래서 나머지들도 역시 이 사실이 아니다 내지는 대통령이 직접적인 어떤 책임이 없다라는 것을 암시하기 위해서 다른 부분보다 세월호 7시간으로 법리 다툼을 하겠다라고 변호인단이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네, 그 헌법재판소가 그 검찰과 특검한테 박 대통령 수사 자료를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
대리인단은 그 요구가 부당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네, 그 그렇습니다.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변호인단이 사실 인정할 수 없다. 좀 전에 위법이나 위헌적인 부분이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걸 예상을 했지만 그러나 헌재의 그 이 수사 요구에 대해서 이렇게 그것은 그 요구할 수 없지 않느냐 이의제기할 줄은 사실 몰랐지요. 예. 그건 전적으로 헌재법 32조에 보면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자료를 요구할 수 없다라고 돼 있긴 합니다. 예. 근데 이제 헌재 측 입장에서는 이것이 지금 우리가 뭐 복사본을 달라고 하는 것이고 재판이나 혹은 수사에 어떤 방해를 한다거나 개입을 하려는 의도가 아니다라는 네. 어떤 입장을 보이긴 했습니다. 변호인단의 어떤 목적은 이것에서도 좀 드러나지만 철저하게 이 다툼을 하겠다. 그러니까 과정조차도 우리가 하나하나 이의를 제기하면서 전체적으로 시간을 끌겠다라는 의도도 사실은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앞으로 이제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 뭐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이 이제 지적하는 것이 완전 틀린 건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게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법조문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심리 중일 때는 재판이 진행 중이나 수사 중인 거에 대해서는 사실 기록을 요구할 수 없도록 네. 그렇게 헌법재판소법 제32조가 규정이 돼 있거든요. 아.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이 주장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검찰이나 그 특검에다가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이 32조에 위반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엄격히 해석하면 지금 사실은 지금 재판 중인 건 맞아요. 검찰에서 공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특검에서 20일부터 본격적으로 수사가 들어가지만 준비 기간도 어떻게 보면 수사를 시작을 했다고 볼 수도 있는 그 해석의 여지가 굉장히 남아 있어요. 그런데 네. 아마 특검에서는 이 정도 사안에는 어차피 검찰이나 특검에서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기 때문에 이 자료를 제출받은 거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이 이 정도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검찰에서는 수사가 끝났다. 그래서 수사 자료를 요구했다. 그리고 특검 자체는 수사를 전면적으로 정식적으로 개시하기 전이니까 수사 자료를 요구한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아마 증거 자료를 요구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법리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뭐 특검이 끝나고 아니면 검찰이 기소한 재판이 끝난 다음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냐? 이건 사실은 법은 어떻든 간에 네.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 법에 위반되지 않으면서 어떻게 신속하게 특검이나 대검으로부터 아니 검찰로부터 제출을 받을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관건이고요. 법 자체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이게 형식적인 논리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잘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특검의 증거 제출이 할지 심리 기간에 있어서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강제할 수는 없다는 거네요. 그렇죠. 사실 뭐 이 법 조항을 그대로 적용을 하면 사실 바로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는 길이 막힐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특검이 요구하지 않고 뭐 다른 방식, 예를 들어서 검찰이 일단 이것도 이제 법을 검토해봐야 돼요. 특검이 요구하는 형식이 아니고 헌법재판소가 요구하는 형식이 아니고 특검이나 검찰에서 어떤 법에 위반되지 않으면서 자진해서 제출하는 그런 방식 그런 걸 취해야지 탄핵 심판이 사실은 심리에 있어서 시간을 많이 끌지 않고 원래대로 신속하게 갈 수 있다는 거죠.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협조를 하겠다라고 나오고 있지만 특검 쪽에서는 고려해 보겠다. 좀 네.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검토를 해보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뭐 특검에서 자료를 미리 제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왜냐하면 특검은 아직 본격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검찰은 이미 수사를 끝냈고 재판 과정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검찰의 기록은 아마 갈 수 있겠지만 특검에서의 어떤 기록은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화면 우측으로 보면은 지금 빠졌습니다만 한국역 앞에 상황을 잠시 보셨습니다. 네, 일단 대통령 대리인단 측은 사실관계, 법률관계 따져보겠다 이렇게 하는 거는 장기화로 끌고 가겠다는 전략으로 봐야 그렇죠. 되겠죠. 두 가지 다 이렇게 하겠다는 건 바로 지난번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세 가지였습니다. 대통령의 선거 개입, 그러니까 중립 의무 위반 관련해서 한 세 가지 정도였는데 그때는 노무현 대통령 측에서 세 가지 다 인정했어요. 사실관계는 인정했기 때문에 다툼이 없었죠. 다툼 없이 그대로 이 63일 걸리는 그 시간이 헌재에서 심리하고 바로
뭐 인용이냐 각하냐 기각이냐 각하냐 이렇게 결정할 수 있었는데 지금 사실관계와 법리 다툼을 다 벌이겠다는 것은 그만큼 모든 쟁점 부분들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하나 다 하겠다는 뜻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뭐 지금 야권에서 주장하듯이 이것은 뭐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이미 어떤 준거가 있으므로 틀이 있으므로 빨리 할 수 있다 이럴 말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압박처럼 계속 이 압박처럼 보여왔는데 그것이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추측할 수 있죠. 예. 박 대통령 대리인단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변호사께서 어떤 인물들인지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뭐 그렇게 많이 알려진 그런 변호사들은 아니에요. 그리고 네. 어떤 뭐 그 검찰에서랄지 아니면 뭐 법원에서 굉장히 전에 어떤 고위직을 거쳤다든지 네. 아니면 뭐 특별한 사건을 해서 그걸로 유명해진 변호사는 없는 걸로 보입니다. 지금 단지- 그래픽으로 나오고 경력이 있군요. 다양하더라고요. 네. 단지 이제 손범규 변호사가 좀 특징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새누리당에서 공천을 받아서 출마를 한 적이 있는 변호사고요. 예. 전에 정부가 설립한 법무공단 이사장을 했어요. 그런데 네. 올해 저 좀 사실 변호인단 명단을 보면서 조금 의아한 게 사실 처음에 유영하 변호사를 선임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저 명단에는 유영하 변호사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한 면이 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군법무관 출신이고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이제 이중환 변호사에 대해서는 검찰 출신인데 이제 이 중에서 아마 가장 주도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을 이끌고 갈 검찰 출신 이중환 변호사를 보여요. 네. 그런데 이제 앞으로 그 일단 답변서 내용이 이제 공개가 안 돼서 답변서 내용을 한번 좀 봐야 할 것 같고요. 또 답변서 내용을 보면요, 이 사실 변호인단의 어떤 뭐 이런 말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법률적 실력, 예. 또 헌법이랄지 법률과 관련된 이제 네. 그런 것들을 좀 평가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일단 뭐 답변서를 한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유영하 변호사는 특검 관련 변호인단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 현재 변호인단은 포함이 안 된 것 같고요. 예. 탄핵을 대비하는. 예, 탄핵을 대비한 현재 변호인단이니까 두 가지가 좀 안 보인다고 지금 제야 법조계에서는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헌법 전문가가 안 보인다. 예. 사실 헌법재판소에서 법리 다툼을 한다는 건 위헌적인 부분에서 이 헌법에 대한 조문에 그런 그 다툼을 벌여야 되는데 저쪽 국회 측 이 소추 검사 입장을 보인 김선동 법사위원장 측 변호인단과 함께 상대를 해서 그런데 헌법 전문가가 사실은 잘 안 보인다는 거. 이중환 변호사가 검사 출신이기도 하지만 나머지 세 사람은 판검사 이 경력이 네. 전혀 없어 보이고요. 네. 두 번째는 전문가는 전문가지만 사실 대통령 변호인단이기 때문에 그만큼 무게 있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지난번 노무현 대통령 때는 한승원 감사원장이라든지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라든지 이런 네. 진짜 무게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어떤 정말 이 진영이 갖춰졌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 그 정도의 어떤 무게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나중에 더 선임이 되지 않을까. 이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먼저 이렇게 보인 게 아니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죠. 제일 보충적으로 얘기 말씀드리면 이제 탄핵과 특검은요 거의 뭐 동면에 양쪽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변호인들도 아마 특검에도 관련할 거예요. 네. 또 유영하 변호사도 물론 저기에 그 탄핵과 관련된 변호인단의 이름은 안 올렸지만 결과적으로 실무적인 측면에서는 서로 네. 많이 도움을 받고 네.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외부적으로 특검에 있어서는 이제 유영하 변호사가 약간 대리인 자격으로 박근혜 대통령 스피커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탄핵 관련해서는 이중환 변호사가 대변인식으로 얘기를 많이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어제 이제 현장 조사 국조특위위원들의 현장 조사가 이제 시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청와대에 대해서 현장 조사를 이제 시도를 했었는데 결국은 거부가 됐어요. 예상은 했지만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청와대의 입장은 뭐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니죠. 국가의 어떤 기관 시설이고 또 더군다나 청와대가 안보와 또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이 하나의 상징적인 대통령의 어떤 집무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떠한 이유로도 공개할 수 없다라는 입장은 뭐 그것이 틀린 부분은 아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건에 국민들의 어떤 그런 이 관심이라든지 혹은 이 공익성, 공공성에 대한 비추어 봤을 때 과연 적절했느냐 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사실 청와대가 이제 한 번 더 이런 입장을 보여야 되는 순간이 있어요. 특검의 수사.
특검이 분명히 또 이 현장 이 수사 또는 뭐 압수수색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뭐 영장이 또 소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분명히 또 한 번의 어떤 특검과 이런 신랑이 또 벌여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국회 쪽에 응할 것이냐, 특검 쪽에 응할 것이냐, 아니면 둘 다 응하지 않을 것이냐라는 내부의 어떤 이 고민이 결정이 있었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켜봐야 되는 건 물론 국회에서는 또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겠다고는 하지만 국회는 이미 뭐 불응하기로 했으니까 특검이 만약 유사한 어떤 그런 입장을 보였을 때 청와대가 그때도 이것을 불응할 것인가를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이제 청와대 현장 조사는 이제 세월의 7시간과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일단 현장 조사에 제일 중점적으로 볼 부분은 이제 첫 번째가 이제 보안 손님이 가는 거죠. 그래서 최순실 그리고 차은태 또 김영재 원장 그리고 김상만 원장은 보안 손님으로 이렇게 자유롭게 드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이게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호실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제 4월 16일에 주로 중점을 두는 거죠. 4월 16일 날 7시간 관련돼서 과연 누가 드나들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데 이제 경호실 처장이 뭐 보안을 이유로 이제 거부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 보안 손님이라는 게 사실은 민간인이지 않습니까? 근데 보안 손님은 검문 검색 없이 프리패스로 왔다 갔다 하고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은 특조위로 가서 조사를 하는데 국가 어떤 보안상을 이유로 이걸 거부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뭔가 정말 잘못한 생각이 없다고 한다면 만약에 그 국회 특조위가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현장 조사를 한다고 해서 그게 국가의 안보에 뭐 유협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부분에도 불구하고 이거에서 거부를 하고 있다는 것은 좀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특검이 있습니다. 특검에서 이제 압수수색이 아마 쟁점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난번에 정우선 전 비서관하고 그다음에 안종범 전 수석이 청와대 내에 어떤 사무실에 대해서 압수수색하려고 했는데 거부해서 결국 검찰이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특검에서 주장하는 게 압수수색을 과연 거부하는 논리가 법적으로 맞냐는 거죠. 왜냐하면 국가기밀상 공무소나 아니면 군사기밀을 위해서는 거부는 할 수 있죠. 근데 거부를 할 수 있는 이유가 제한이 돼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국가 안보를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거부할 수 있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부 자체가 국가 이익의 안보를 해하는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압수수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제한적으로 해석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검찰은 지난번에 뭐 거기까지는 가지 않고 그냥 거부해서 압수수색을 안 했어요. 그런데 특검이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법리 논쟁을 하면서 강하게 압수수색을 할 수 있을지가 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청와대 경호동에 대한 현장 조사는 무산됐습니다만은 어제 그 비선 진료를 한 김영재 의원에 대한 현장 조사는 실시가 됐어요. 그 세월호 당일 참사 당일이 관심이었는데 위증 논란이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뭐 소문 한 잔치 먹을 게 없다라는 그런 이 댓글이 좀 이 네티즌들 댓글이 있듯이 사실은 이제 가긴 갔는데 큰 어떤 성과는 없었습니다. 근데 말씀하셨듯이 바로 이 사인이었는데요. 지금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서 시술 부분이 가장 큰 의혹 아니겠습니까? 근데 시술과 관련해서 또 김영재 원장이 과연 그날 행적이 어떠했느냐. 처음에 김영재 원장이 골프를 치러 갔다라고 하고 뭐 이 몇 가지 자료들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또 다시 이제 말을 약간 더 바꾼 게 장모로 오전에 치료를 했던 어떤 부분이 있죠. 그래서 실제로 현장 조사에 가서 본 어떤 필적이었어요. 장모를 조사했다는 진료 기록에 보니까 김영재 원장이 김이라는 이 성을 가진 사인이 있었는데 그 사인이 다른 기록에 나온 사인과 좀 확연하게 좀 달라 보였어요. 물론 전문가의 필적 이 검증이 나와야 되겠지만 그래서 바로 이 국회의원들이 그것과 관련해서 특검을 불러서 이거를 좀 압수수색 해달라 해서 이 증거 자료를 2박스를 이제 특검이 가져갔고 관련해서는 좀 더 논란이 있어 보입니다. 확실히 확연하게 비전문가가 보더라도 좀 달라 보였거든요. 그렇군요. 네, 김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어제 이제 김영재 의원에 대한 현장 조사, 어쨌든 최순실 씨가 최보정이라는 가명으로 136차례 프로포폴을 맞았다는 이 사실은 좀 확인이 됐고 필적이 달랐다는 것도 확인이 됐는데 이 성과가 좀 있었다고 보십니까? 어제는 뭐 그렇게 큰 성과는 없었지만 아마 진료 기록 부분에서는 성과가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에서 검사 2명과 수사관이 또 2명 갔었거든요. 그래서 진료기록지를 압수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분은 특검에서 조사하면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요. 근데 좀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왜 아쉬운 점이 있냐면 사실 그 3차 청문회도 마찬가지고 4차 청문회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특조위원들이 의료에 대해서 잘 모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날은 좀 성형외과나 아니면 피부과 관련된 전문 좀 의원을 좀 의사를 불러서 그런 김성만 원장이랄지 김상만 원장이랄지 김영재 원장의 어떤 좀 약간 거짓이랄지 좀 의심되는 부분을 좀 물어봤다라고 하면 그분이 좀 명명백백에 좀 박힐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잃었다고 보고요. 지금 최부준과 관련된 부분은 김영재 원장이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고 최순실 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최순실 씨로 결정이 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최부준이라는 가명으로 썼는데 거기에 생년월일을 1956년 2월 2일 생이라고 썼단 말이에요. 56년은 바로 최순실 씨의 생년이단 말이야. 태어난 도고 2월 2일은 박근혜 대통령 생일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최부준이라는 가명을 썼으면 본인이 56년 몇 월 며칠생이라고 쓰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거기에 박근혜 대통령의 생일을 2월 2일을 거기다 끼워 넣었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자체는 박근혜 대통령과 좀 관련이 있지 않느냐. 그런 우리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좀 종합적으로 세월호 7시간의 비밀이 좀 밝혀졌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일부라도? 아니죠. 지금 아직은 뭐 여러 가지 의혹만 제기됐는데 사실 뭐 이 국정조사와 그다음에 이 특검 내지는 검찰의 어떤 기록으로 꿰어 맞출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 7시간 통째로 사실 우리들은 의혹을 가졌었는데 오후에 뭐 이 미용사가 갔던 시간들 그다음에 오전에 아직 쟁점입니다. 오전에도 미용사가 갔다 안 갔다 뭐 이런 논란이 좀 있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3시간 정도는 확실하게 좀 드러났고 나머지 한 4시간. 근데 그 4시간도 오전의 시간은 우리가 조금 더 뭐랄까요. 그러니까 오보가 한 번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한 2시간 또 제외한다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분 뭐 다 합쳐서 약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의 어떤 이 행적. 네. 그 행적이 이제 아직도 미스테리로 남아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예, 지금 화면으로 우측에 이 시각 현재 안국역 앞 상황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태극기가 막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앞선 뉴스에서 보수단체들의 시위가 시작됐다고 저희가 보도를 했기 때문에 저 내용이 지금 보수단체들의 그 시위가 아닌가 짐작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시위 상황을? 일단 뭐 오늘 시위 자체는 상당히 이전에 비해서 보수 단체들이 좀 많이 나올 걸로 보여요. 예. 그리고 이제 그러한 징조들이 여러 가지 나오고 있죠. 특히 또 가장 박근혜 대통령 호위무사라고 칭하는 김진태 의원도 오늘 보수 단체 집합 예, 가서 참여를 참여하겠다고 하겠다 그랬죠. 예. 그런 식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오늘 새누리당 친박과 관련된 사람들 또 정치와 관련된 사람도 오늘 저 보수 집회에 참석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일반적인 광화문에 촛불을 들고 난 시민의 수가 얼마 정도 될까? 이제 그 부분도 좀 눈여겨봐야 할 것 같고요. 또 보수 단체의 어떤 집회 자체도 지난주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많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일단 탄핵 가결이 됐고 국정청문회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로 보면 이제는 목소리를 낼 때가 됐다 이제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잘못하면 그냥 불상사도 일어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것도 일어나지 않고 아주 집회 자체가 평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보수와 진보 단체 간의 충돌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동선이 겹치는 시간대가 있어요. 보니까 보수단체가 11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행진을 한 3시, 2시에서 3시, 4시 이렇게 광화문 쪽으로 행진을 한다고 하고 네. 진보 쪽에서는 지금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촛불단체에서는 4시에 집회를 시작하겠다. 그리고 행진은 6시 정도에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3시에서 4시 정도에 사실상 그러니까 4시에 시작한다고는 하더라도 촛불 집회가 언제나 사전 집회도 있고 또 사람들이 한 서너 시간 전에 이미 모여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좀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경찰은 그것 때문에 18,000명을 동원해서 일단 격리를 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는 있으나 지난번 같이 예를 들어서 숭례문을 중심으로 해서 아예 차벽을 설치해갖고 양쪽을 갈라놓는다든지 이렇게는 못할 예.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걱정은 됩니다. 오늘은 예. 충분히 그 동선이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네. 일단 다시 이제 탄핵 관련 좀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리고 최순실 국조특위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건데요. 이 청문회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을 사찰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고 전 세계일보 사장이 언급을 했었죠. 그러면서 이 보고서를 국정원에서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네, 이제 어떻게 사실 보십니까? 뭐 이 대비 문건인데요. 이제 이게 복사를 했을 때 이제 워터마크가 나타나는데 거기에 차라는 글씨가 나온 것 같아 보여요. 그 차라는 글씨가 나온 것은 이제 국정원에서 작성한 문건을 이제 볼 수 있다. 이제 그런 지금 거의 결론은 그렇게 내린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사찰 자체에 대해서도 이게 그전부터 뭐 사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게 있었죠. 뭐 그전에 국무총리 산하 공직지원윤리관실에 사찰할지 또는 뭐 국가보안사령부에서 사찰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지금 사실은 또 유신 때 제일 사찰이 또 많았어요. 그런데 그거와 연관성 있게 지금 사찰에 대해서 이제 청와대에서는 사찰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부인하고 있지만 사찰인 것 자체가 사실은 이런 동양보가 좀 다른 면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사찰 내용이 지금 청문회와 관련돼서는 양승태 대법원장하고 그다음에 최준선 전 춘천지방법원장의 사찰에 관한 거잖아요. 그런데 사찰이 그냥 동양보가 아니고 어떤 그 사람들의 사생활에 들어가서 약점을 캐는 이제 그런 네. 방식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있다가 왜 대법원에 대해서 사찰을 하고 왜 법관에 대해서 사찰을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 많은 재판들이 정부와 관련된 재판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더구나 이게 유죄냐 무죄냐에 따라서 정부의 어떤 정책이랄지 아니면 정부의 어떤 이미지에 좀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법관에 대한 사찰 자체는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는 의미에서 보면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삼권 분립에 아주 위배되는 헌법 유린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 이 부분에서 뭐 특검에서 당연히 수사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상 변호사 그리고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